법원 3층 복도, 벽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복도 끝, 나무 의자에 여든의 노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손잡이가 닳도록 쥐고 또 쥔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날 법정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두 자식조차도요. 선고를 앞둔 법정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63세 장남은 서류 쥔 손을 폈다 접기를 반복했습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한 문장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석의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40해 동안 얼굴 한 번 비치지 않은 사람이 막내가 죽자 상속인이라며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때 노인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종이봉투를 열고 안에 든 것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1권, 2권, 10권을 넘어 20권. 표지가 해져 이름조차 흐릿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다 그의 겁니다. 장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그 통장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권도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지 않았다면 남은 가족이 그 부모의 상속권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다만 법이 묻는 건 얼마나 오래 떨어져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었느냐. 사건의 모든 것은 그 한 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세월의 길이를 재는 자가 아닙니다. 떠난 사람이 왜 떠났는지, 떠난 뒤에 무엇을 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남은 가족이 기억하는 40년과 기록에 남은 40년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법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결말의 한 장면입니다. 이 남매가 왜 어머니를 법정에 세웠는지 알려면 40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0일 전 어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영정 속 남자는 58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매의 막내 최성재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자 조문객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넓은 빈소에 남은 사람은 형과 누나 단 둘뿐이었습니다. 성재는 끝까지 혼자였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고. 아버지 마지막 7년을 저 혼자 다 짊어졌으니까. 사람 만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 막내는 아버지의 병상을 7년간 지켰습니다. 그 사이 형은 사업을 했고 누나는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우리가 성재한테 너무 많이 밀었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뭐 하냐. 나 사실 작년 추석에 성재한테 물어본 적 있어. 너는 왜 그렇게 아버지한테 매달리냐고. 그랬더니 웃기만 하더라. 막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묻는 말에 늘 웃기만 하고 정작 자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 남매는 그 웃음을 순한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한 일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쉽게 괜찮은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막내의 웃음도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때로 동의가 아니라 갈등의 방법입니다. 그때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조문 시간이 한참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코트에 물기 밴 신발. 노인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기만 했습니다.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아봤다기보다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오빠. 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을 가로막듯 섰습니다. 나가세요.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40년 전에 이미 나가셨잖습니까?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복도의 발소리가 아주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남매가 아는 40년 전 이야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준 그대로였으니까요. 너희 엄마는 너희를 버리고 갔다. 그 사람 얘기는 이 집에서 다시 꺼내지 마라. 그의 형은 23, 누나는 19, 막내는 8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 문장이 남매의 40년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예의라고 믿었습니다. 3호제가 지나고 남매는 막내의 작은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18평, 세간이라고는 침대와 책상뿐이었습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남매가 처음 보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성재 통장이 아닌데? 이름이 성재인데 도장이 다르잖아. 됐어. 나중에 봐. 지금은 그럴 정신 없다. 형은 통장을 상자에 도로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상자가 다시 열리기까지 꼬박 20날이 걸립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묻지 못했던 질문을 죽은 사람의 서랍에서 뒤늦게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형은 상자를 닫아두면 슬픔을 조금 늦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뤄둔 확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발견되는 작은 기록 하나가 지금까지 믿은 가족의 역사를 통째로 흔듭니다. 상속 절차를 밟으러 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매는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고인께서 배우자도 자녀도 없으시면 상속 1순위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직계존속입니다. 부모님이시죠. 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요? 서류상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단독 상속인입니다. 두 분은 상속에서 완전히 빠지십니다. 형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40년을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가 서류 한 장에서는 살아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40년을 코빼기도 안 비친 사람이 동생 집을 통째로 가져간다는 게? 방법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부모라면요. 합시다. 지금 당장. 오빠 잠깐만. 우리 그 사람이 왜 나갔는지도 모르잖아. 몰라도 돼. 40년이면 그게 답이야. 그날 남매는 청구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0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부른 자리가 하필 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매는 아직 모릅니다. 막내의 서랍에서 나온 그 통장, 그 안에 매달 찍혀있던 이름이 누구였는지를요. 청구서가 접수되고 3주 뒤 첫 신문기일이 잡혔습니다. 남매는 어머니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숨어 산 사람이 법정에 나올 리 없다고요. 어머니는 첫 기일에 정확히 20분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일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형이 먼저 진술했습니다. 준비해온 종이는 읽지 않고 그냥 말했습니다. 40년을 삼켜온 말이었으니까요. 제 동생은 8살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만들면 그걸 들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제가 23세 어린 동생 도시락을 쌌습니다. 누나가 19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갔습니다. 그동안 저 사람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재가 아버지 병상을 7년 지킬 때도 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3호제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나누는 자리에는 나왔습니다. 저는 돈이 아까워서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성재 어머니로 서류에 남는 게 그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피고석의 어머니는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형의 분노는 재산을 향한 욕심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신 짊어졌다고 믿은 세월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등장은 과거의 부재를 현재의 권리로 바꾸는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사람의 증언은 종종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는 말과 섞입니다. 고통이 진짜라는 것과 그 고통에서 내린 결론이 전부 맞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법정은 바로 그 두 층을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다음은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형처럼 매끄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나간 날을 기억합니다. 19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짐을 싸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짐이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형이 누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런 얘기는 40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청구인 측 주장에 반박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도 어머니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변호인은 애가 탔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입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이유는 세 번째 기일에야 밝혀집니다. 대신 어머니 쪽에서 증인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40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어르신 계신 요양원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방을 제가 봅니다. 요양원에 있었다고요?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한테 손 한번 안 벌리고? 그건 서류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측 대리인이 서류철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두께가 손가락 2마디쯤 됐습니다. 40년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들어간 소액 송금 기록, 한 달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 칸에 적힌 세 글자를 누나는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최성재,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 칸을 봤습니다. 장옥분,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그 돈이야. 우리가 평생 후원회에서 나오는 장학금인 줄 알았던 그 돈.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잖아. 어디 좋은 데서 성재 앞으로 보내주는 거라고. 남매의 기억 속에서 그 돈은 늘 있었습니다. 막내의 교복값이 됐고 참고서가 됐고 나중에는 대학 등록금의 일부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두고 딱 한 번만 설명했습니다. 어디 좋은 데서 보내주는 거니 감사한 줄만 알라고요. 첫 송금일은 어머니가 집을 나간 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금일은 막내가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이었습니다. 40년이야, 오빠. 40년 동안 한 달도 안 걸은 거야. 액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쌀 한 가마니 값이었고 나중에도 한 달 공과금을 겨우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돈은 외환 위기에도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뒤에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오빠, 나 그게 지금 제일 무서워. 돈의 의미는 액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내는 사람에게는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표식일 수 있고 받는 사람에게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생활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봉투가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문장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기록이 드러난 순간 남매가 느낀 혼란은 어머니를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믿은 사실에 빈칸이 있었다는 공포였습니다.
빈칸은 때로 거짓말보다 더 오래 사람을 붙잡습니다. 형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물컵을 잡았다가 마시지 않고 그대로 내려놨습니다. 컵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요. 돈이 부양입니까? 성재가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밤새 올 때 그 돈이 이마를 짚어줬습니까? 학예회 때 그 돈이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까? 부양은 곁에 있는 겁니다. 돈은 그냥 마음이 편해지려고 붙이는 거예요. 청구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이 부양을 판단할 때는 마음의 온도가 아니라 지속성과 실질을 봅니다. 40년을 한 달도 거르지 않은 지원은 적어도 반기는 아닙니다. 반기가 아니면 뭡니까? 그럼 우리가 견딘 40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법정 안누구도 그 말에 곧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법의 언어는 아니었지만 40년을 견딘 사람의 언어였으니까요. 그날 밤 누나는 막내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20날 만이었습니다. 통장을 한 권씩 넘겼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까지. 그러다 마지막 통장의 뒷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하다. 최근 3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숫자는 비슷했는데 뭔가가 달랐습니다. 누나는 그게 뭔지 한동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통장을 덮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통장만 따로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기일로 갑니다. 40년 전 그날 그 집 마당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법정에 나오는 날입니다. 세 번째 기일, 요양보호사가 다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12년 동안 저한테 자식 얘기를 딱 한 번 하셨습니다. 재작년 겨울 폐렴으로 많이 안 좋으셨을 때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간 게 아니라고. 그날 아침에 짐이 먼저 나가 있었다고요. 누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누나가 첫 기일에 자기 입으로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40년 전 그 아침을 우리는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당에 보따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옷, 어머니의 그릇, 어머니의 사진. 밤새 비를 맞아 아래쪽이 젖어 있었습니다. 가라. 다시는 이 골목에 들어오지 마라. 애들은요. 성재는 아직 8살입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애들은 내 자식이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어머니는 그날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이 재판에서 끝내 밝혀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입니다. 왜 그 아침에 짐이 마당에 나와 있었는가? 그 시절의 방식이었습니다. 시비를 가려주는 사람도 물어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아이들 입학식에, 졸업식에. 그런데 한 번도 문 안으로 못 들어가셨답니다. 골목 어귀에서 아버님이 미리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형의 말이 맞습니다. 남매는 정말 몰랐습니다. 3사람 중 2사람은요. 그 골목에서 매번 한 사람은 그걸 봤답니다. 담벼락 뒤에 숨어서요. 8살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됐고 16이 됐고 20이 됐습니다. 그동안 막내는 그 골목 담벼락 뒤에 계속 있었습니다. 엄마.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부르면 아버지가 알 테니까요. 막내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동시에 골목 어귀에 그 사람도 잊지 못했습니다. 8살짜리가 40년을 지고 갈 비밀을 그날 떠안은 겁니다.
막내가 숨긴 것은 어머니를 감싸기 위한 거짓말이라기보다 두 사랑을 동시에 잃지 않으려는 아이의 방어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어머니를 기다리려면 말하지 않는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밀은 성재가 살아있을 때는 가족을 붙들어둔 매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라진 뒤에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매듭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그 매듭을 유품과 기록으로 더듬어야 했습니다. 그때 누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통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손이 멈췄던 바로 그 통장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거 방향이 반대입니다. 최근 3년 돈은 어머니에게서 막내에게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막내에게서 어머니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보낸 거야. 어머니 요양원 비용 3년 동안 성재가 낸 거야. 3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같은 분이 오셨습니다. 면회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방에 안 들어가셨어요. 늘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유리 너머로 어르신 계신 쪽만 보다가 가셨습니다. 왜요? 왜 안 들어가?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형이랑 누나가 알면 안 된다고요. 막내는 40년 동안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으면서 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방법을 혼자 찾아내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르신께 맡기고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2달쯤 전에요. 접힌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볼펜 글씨는 힘이 없었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내 몫은 어머니께, 형이랑 누나한테는 내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늦더라도 꼭 말하겠습니다. 막내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2달이 모자랐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메모는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날짜도 주소도 도장도 없습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성재 글씨입니다. 제가 압니다. 필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형식이 없으면 아무리 진심이어도 법정에서는 종이 한 장입니다. 여기가 이 사건의 가장 잔인한 대목입니다. 법은 40년치 송금 기록을 증거로 받아줬지만 막내의 마지막 마음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법은 마음의 크기를 재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할 수 있는 행동과 책임의 흔적을 살핍니다. 그래서 진심이 있어도 형식이 없으면 효력이 없고, 가족이 몰랐어도 실제로 이어진 송금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차이는 차갑지만 필요합니다. 모두가 자기 기억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판단은 목소리가 큰 사람의 것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말해지지 않은 시간을 법정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스스로 손을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그리고 이 재판이 시작되고 처음으로요. 재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아무 말도 안 했느냐고들 하십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사람 잘못을 다 말하면 저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아버지 하나 보고 살아온 애들입니다. 이제 와서 그 아버지를 미워하라고요? 그건 제가 저 애들한테 2번째로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만 붙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식당 설거지도 하고 남의 집 일도 다니고 시장에서 나물도 팔았습니다. 매달 그 날짜만 넘기지 말자고 그것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돈이 부양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나도 압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안 하면 내가 저 애들 어미였다는 걸 나 혼자서도 못 믿게 될 것 같았습니다. 형은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0년을 지탱해온 문장 하나가
발밑에서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0년 동안 미워한 건 뭡니까? 제가 동생 도시락을 싸면서, 누나가 공장에서 야근하면서, 우리가 매일 밤 욕한 사람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불쌍해서 평생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아버지가 제일 잘 알고 계셨잖아요. 그 돈을 받아 막내의 교복을 사입힌 사람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40년 동안 그 돈을 쓰면서 그 돈을 보낸 사람을 없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빠, 우리는 아버지 말만 듣고 살았어. 한 번도 저쪽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매가 미워한 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가 들려준 한 문장이었죠. 그 문장을 40년 동안 아무도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건 사실이 아니라 되풀이해서 말해진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면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그 장면, 선고 당일 오후 2시로 돌아옵니다. 재판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청구인들의 상속권 상실 청구를 기각한다. 법정 안에서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묻는 건 두 가지입니다. 부양의 물을 저버렸는가, 그리고 그것이 중대한가.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게 된 정황이 있었고 40년간 경제적 지원을 한 달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부양의 물을 저버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것이 기각의 이유였습니다. 법은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했습니다. 40년 만에, 그것도 자식들이 지우려고 낸 소송에서요. 그런데 그날 마지막 반전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30분 뒤 어머니는 법원 1층 민원실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속 포기 신고서였습니다. 이긴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방금 받아낸 전부를 내려놓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행동은 패배를 인정하는 행동과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었던 한마디만 얻자 재산과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선택은 남매에게 다시 한번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과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남매는 판결문을 받아들고도 곧바로 어머니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해는 시작됐지만 익숙해진 경계심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침묵은 화해가 아니라 화해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없애지는 못해도 더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으로 가족의 과거를 닫아두지 않겠다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왜요? 왜 이러세요? 나는 그의 집을 가지러 온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나는 어디서도 그 애들 어미가 아니었어요. 서류에만 남아 있었지 아무 데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은 어디 한 군데서는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저 애들 어미가 맞다고요? 오늘 그 말을 들었으니 됐습니다. 성재 몫은 형이랑 누나 주세요. 그 애도 그걸 바랐을 겁니다. 어머니는 종이봉투를 들고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통장 20권은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원래 막내 것이었으니까요. 엄마, 40년 만에 그 두 글자가 그 계단에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형은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입을 2번 열었다가 2번 다 닫았습니다. 끝내 그 두 글자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저기요.
그 뒤로 남매는 매달 어머니 앞으로 봉투를 붙였습니다. 막내가 매달 붙이던 그 날짜에 맞춰서요. 봉투는 매번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뜯지 않은 채로요. 누나의 서랍에는 그렇게 돌아온 봉투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은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부양을 돈으로도 인정했고 떠난 정황도 살폈습니다. 하지만 법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정에서 확인된 것은 어머니의 송금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남매가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침묵을 편리하게 받아들였는지도 드러났습니다. 가족의 기억은 함께 만든 기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한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 갔습니다. 한쪽의 설명이 반복되면 다른 쪽의 부재는 곧 잘못으로 번역됩니다. 이 사건은 그 번역을 다시 읽게 했습니다. 지나간 40년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은 판결이 아니라 그 전에 살아있을 때 물어보는 것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부양을 저버린 쪽이 곧 떠난 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열어보면 떠나게 만든 쪽과 그 사실을 숨긴 쪽이 따로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믿었던 40년이 결국 가장 큰 신뢰였던 셈입니다. 요양원 복도 끝에는 창가가 하나 있습니다. 막내가 3년 동안 서 있던 자리입니다. 요즘 그 자리에 한 달에 한 번 63세 남자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그 남자도 아직 방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법은 판결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양을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가족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의 부재와 40년의 송금, 둘 중에 무엇을 부양이라 부르시겠습니까? 그리고 40년 전 그 마당에서 정말로 부양을 저버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가 어렵게 남는 이유는 누구 하나의 잘못으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떠난 날의 상처는 아이들에게 사실이었고 그 상처가 너무 오래 지속된 탓에 뒤에서 이어진 돌봄은 보이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보낸 돈과 막내가 감당한 시간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아이들이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판결문을 읽는 순간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가장 아팠던 장면을 자기 말로만 기억해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음 질문을 할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몰랐고 무엇을 너무 쉽게 믿었으며 이제 누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이라면 계단을 내려가는 그 뒷모습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